그 점에 대해서는 좀 사실 알고도 이게 국민들이 알고 새누리당이 알고 대통령이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죠. 기초연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든다는 그렇습니다. 것을. 예. 그럼 이번에 이제 그 사과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했던 기초연금 공약의 이행 의지가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예, 예. 물론 임기 내에 하시겠다고 했지만 임기 내에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될 대목은 증세 없는 복지가 결국 안 된다. 네, 그걸 강변했던 것을 예. 사과를 하고 예, 예. 제가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데 이만큼 드니까 국민들께서 조금 더 분담해 주시고 증세를 얘기해야 한다. 그렇죠. 증세복지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야당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그런 그 자세로 임했어야 예, 저는 예. 그 공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증세를 네.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민주당 쪽은 주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부자 감세만 없어지면 된다. 이런 의견을 펴고 있는데 정의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증세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복지를 위해서 돈을 낼 용의는 있는데 뭐 전두환 대통령 같은 분들 추징금도 안 내고 뭐 이런 모습 고위층들이 그렇게 탄루를 하니까 과세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과세 형평성만 보장된다면 얼마든지 동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유층들이 좀 더 내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조금 더 내고 복지국가의 한 주체로서 동참하고 이것을 하나로 담은 그런 그 방안이 그 부가세로서 사회복지세로 저희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사회복지세는 어디에 부과해서 붙이게 됩니까? 지금 이제 소득세, 법인세, 그다음에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직접세, 누진적인 직접세에 서택스로 추가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회복지세의 장점은 첫째는 이 사회복지세로 걷어진 돈, 저희 이 방안에 따르면 연 한 20조 정도를 걷게 되는데 이것은 오로지 사회복지에만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고 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사회복지세는 누진세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부자 증세와 또 일반 시민들의 참여까지를 다 포괄 하는 그런 안으로 설계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세 조금 내시는 분도 어쨌든 조금은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많이 내고 또 법인세 많이 내는 기업들은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 20조라는 게 사회복지세를 10% 정도 부과했을 때입니까? 15%. 15%. 그렇습니다. 네. 며칠 전에 저희 방송에 그 민주당의 정동영 상임고문이 나오셨는데 그분도 사회복지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지금 이제 뭐 법인세를 인상하자, 또 소득세를 인상하자, 또 상속증여세를 인상하자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부자 증세의 내용인데 너무나 복잡하고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 그 걷어서 그게 뭐 어디에 쓰여질지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공평과세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사회복지에만 사용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한 안이 사회복지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하고도 좀 교감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은 아직까지 그 부자 증세로 법인세 또 뭐 상속증여세,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아직까지는 입장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 공감을 얻기가 사회복지세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새누리당은 아직 이 부분에서는 언급이 전혀 없죠? 일단 뭐 증세는 없다. 현재로서는 그거죠?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금 고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얘기도 못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사회복지세를 신설하는 정도가 되면 애초 공약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기초연금? 아니 뭐 기초연금 지금 대통령 공약대로 하면 최소 연간 25조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거에다가 지금 뭐 대통령이 그동안에 강조하셨던 뭐 각종 감면제도 재정비하고 또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또 알뜰 재정하고 그래서 뭐 종합적인 그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더 재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감면세 조정하고 그다음에 뭐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그런 정도 짜투리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죠. 사회복지를 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조금 아까 이제 처음에 공약은 뭐 시행하면서 일부 수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 일단 국민연금과 연계는 절대 안 된다 이런 거 사용하신 걸 보면 그냥 제가 추측인데 상위 한 10% 20%는 제외하는 이런 정도의 수정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체적인 방안보다도 그건 좀 더 논의해봐야 박근혜 된다. 대통령이 복지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와 또 그 철학이 있으신가? 그렇다면 대통령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셔야 되고 그런 이후에 국민들에게 야당들에게 복지 증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하면 얼마든지 협조할 용의가 있다. 심지어는 이게 이제 증세를 이야기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뭐 집권을 포기한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부담이 크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복지 증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을 어떤 한 정치 세력의 책임으로 하기가 부담스럽다면 모든 정치 세력이 공동으로 선언하자 이런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증세 논의를 전면화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에 빨리 동참해라. 아니 복지 증세를 말씀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는 시험자라고 봅니다. 증세 논의를 거론하면 뭐 집권을 포기한 정당이다. 국민의 인기를 잃는다.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그동안의 정치에 통용되는 지금 정의당은 뭐 아예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막 가보자 이러신 겁니까?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그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진보 정당이 그동안에 낡은 관행 그리고 또 비현실적인 주장 또 그 민주주의적인 훈련이 부족한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히 성찰하면서 이제 새롭게 작지만 복지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단단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 바가 있고요. 6월에 있었던 연설이죠. 그래서 아마 복지 전략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과거에 진보 정당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이번에 사회복지세로 재정리를 한 것이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부유세를 저희가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부유세를 넘어서 사회복지세로 그다음에 부자들만 증세하겠다는 것에서 이제는 복지를 위해서는 부자들은 더 내고 분담한다. 또 시민들도 참여하고 이런 복지 증세로 아주 현실적이고 그러면서도 확고한 책임을 갖는 그런 어느 정당보다도 책임 있는 안을 저희가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뭐 진보 정치를 지지하는 분이건 그렇지 않은 분이건 간에 그냥 한국 정치의 구조를 좀 공부하고 좀 염려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유럽식의 정치는 이른바 좀 계급적 정치가 오랜 세월 동안 정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하고 일본, 한국이 좀 독특하게 보수 양당 정치 체제를 쭉 유지해가고 있는데 한국의 지금 현실이나 뭐 또 IMF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 등등을 볼 때는 지금 이제 거대 보수 양당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진보 정치가 한 20석 이상의 원내교섭단체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정도의 자리를 잡아주는 것이 한국 정치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어떤 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을 보여주는 분들은 그동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학자분들 중에도 그렇고. 그리고 한때는 좀 가시권에 들어왔었어요. 열 몇 석 하시기도 하고 말이죠. 지지율도 상당히 좀 가고. 그러다 지금 쉽게 말하면 아예 그냥 쫄딱 망한 상태가 됐는데 아까 뭐 민주주의 연습이 부족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래도 핵심 원인이 뭐라고 한 가지만 짚으면 뭘까요? 왜 이 실험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실패로 보일까요? 뭐 국민들에게 정권을 맡길 만한 책임 있는 세력으로 신뢰를 주지 못했다. 믿음을 주지 못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이제 작년 올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통진당 사태에서 드러난 과연 이 진보 정치 세력이 경제민주화나 복지, 노동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정책을 제시했지만은 그러나 믿음과 안정감, 국민들이 준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잘 운용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실망을 드린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동안 뭐 정치에서 성공의 경험도 중요합니다만은 실패의 교훈을 잘 새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원론에 돌아가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가면 될 거다.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뭐 한 걸음씩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그 진보 정치에서 더 이상의 실패는 없다. 저희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뭐 당장의 세를 늘리고 국민들이 큰 지지를 주고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뾰족한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작지만 예. 복지국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아주 합리적이고 유능한 그런 정책 대안과 좋습니다. 실력을 보여줄 때 저는 뭐 그 이후 그렇게 되면 지금 단지 진보 정치뿐만 아니라 아까 뭐 양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양당 제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반세기를 이어오는 지금 새누리당과 민주당 체제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많은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정치 구조의 재편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재편과 더불어서 그래서인지 그 안철수 의원하고의 연대론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도 연대하실 겁니까, 안철수 의원? 그 연대 아니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민주당도 제1야당이지만 지금 20%도 지지가 떨어져 있죠. 넘지를 못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 기대는 많지만 뭐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고 또 저희 진보정당 그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다 마찬가지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중에서 누가 더 잘하기를 바란다기보다는 지금 이 야권 내 이런 그 성찰과 새로운 노력들이 그 전체 그동안의 어떤 양당 질서를 재편하는 그런 성과로 객관화되기를 기대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 정의당이 주요한 역할을 하겠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정책에 따라서 안철수 의원 측과 또 민주당과 서로 연대 협력은 불가피하다. 알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이세요. 아니 뭐 비슷한 처지이니 정책에 따라 연대를 적극 추진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이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혹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선 것으로들 관측하지 않습니까? 네네. 혹시 정의당하고 같은 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은 너무 앞서간 건가요? 네, 좀 앞서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우선 뭐 안철수 의원이 지금 추진하는 이런 이제 세력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과 또 어떤 그 모습을 보일 것인지가 좀 분명해질 때 또 연대의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정치를 잘하셨기 때문에 그 신뢰로 지지를 국민들이 주셨다기보다 아니죠. 양당 정치에 대한 불신은 증폭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진보 정당도 시원치 않고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새 정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새 정치 어음을 보고 지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께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정치를 열기 위한 그 프로그램을 빨리 내놔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온몸 던지는 자세를 보일 때 저는 세력화도 의미 있게 구성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정치 개혁을 위한 그 헌신이 없는 상태에서 세력화만 도모한다면 국민의 그 지지를 더 확대하는 데 한계 부딪히지 않겠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의당이 화두로 꺼낸 사회복지세가 전면 논의되는 모습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